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평가과정 김지환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그 피크들의 에이전트 아, 네. 를 피크들에서 어떻게 에이전트를 연구하는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발표할 논문은 그 구글 딥마인드에서 최근에 발표한 알파 이볼브라는 에이전트 엑서인데요. 이거를 가지고 오게 된 이유는 이제 얘네들이 에이전트로 56년 동안 안 풀렸던 행렬 연산 횟수를 줄이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줄일 수 있었는지가 궁금해서 가지고 오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시하는 논문의 꼴은 이제 과학적인 발견을 자동화할 수 있는 LLM 에이전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바로 1년 전에 구글 딥마인드에서 그 과학적인 발견을 좀 자동화하는 연구를 좀 진행했었는데요. 근데 그때는 단일 함수 혹은 이제 수십 줄의 코드만 좀 다룰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코드를 만들었다고 해도 제공된 평가 시간이 좀 짧았어요. 그리고 또 사용하는 LLM이 컨텍스트 길이가 작고 또 활용한 LLM 성능도 떨어져서 복잡한 문제 해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좀 원래 단일 함수만 수정을 했었던 거를 이제 전체 코드 파일을 좀 진화를 시키는 프레임워크로 바꿔서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사용했던 LLM보다 훨씬 좋은 이제 뭐 제미나이 2.0 플래시나 프로 같은 소타 LLM으로 코드를 개선했더니 성능이 좀 잘 올랐다는 것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중요했던 거는 이제 그 자동화된 평가를 좀 활용을 해서 이제 코드랑 매트릭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했다가 이제 코드를 생성을 할 때 이전 결과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그것들 결과를 보고 코드 개선을 했을 때 성능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56년 만에 이제 스트라텐 알고리즘 이후로 이제 4 곱하기 4 행렬의 그 복수수 행렬 연산에 곱연산을 좀 줄이는 걸 성공했고, 이외에도 50여 개의 수학적이나 고학적인 문제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뭐 그래서 이전에 그 1년 전에 그 펀서치라는 연구를 이제 구글 딥마인드에서 진행했었는데, 이게 얘네들이 계속 주장하는 건 LLM 가이디드 이볼루션이라는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LLM이 자동화된 평가를 통해서 주어진 코드를 반복적으로 수정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어떤 뭐 문제에 대한 뭐 스페시피케이션을 한 다음에 이걸 프롬프트에 넣고 LLM이 이제 이 프롬프트에 맞는 이제 뭐 주어진 프롬프트에 맞는 이제 답안을 생성을 한 다음에 여기서 성능이 가장 좋은 애를 이제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이거를 또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그 샘플링을 해와서 이제 지속적으로 LLM이 코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좀 노블한 프로그램을 좀 만들겠다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네. 딱히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뭐 수학적인 디스커버리를 몇 개 했다고 하는데 제가 수학을 좀 잘 몰라서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뻔서치라는 방법론을 그대로 좀 차용을 해서 이제 그 알파 이볼브가 탄생을 했고, 여기서 들어간 입력은 이제 뭐 평가 코드나 뭐 이니셜 초기 코드, 그리고 인스트럭션이 주어졌을 때 아웃풋은 이제 솔루션 코드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지 좀 정의를 해주면 알파 이볼브는 이걸 좀 어떻게 풀어야겠다라는 것을 이제 얘네가 어, 해결 방법을 이제 도출낸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예시들을 그 세부적인 모듈 어떤 게 있는지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프로그램의 초기 코드랑 그리고 평가 함수 그리고 이 전체 프롬프트 템플릿이 여러 개가 들어간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이볼브 블록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만 LLM이 보고 이제 수정이 가능한 형태고요.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그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고 나면 이제 이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것에서 이제 프롬프트 샘플러라는 애가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와 함께 이전에 주어진 초기 코드를 이제 함께 넣어서 이제 LLM이 LLM 입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때 여기서 두 가지의 그 약간 트릭이라면 약간 두 가지 기술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이제 스토캐스틱 프롬프팅이라고 해서 무작위로 이제 프롬프트 템플릿을 변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이 코드의 성능을 개선시켜줘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 코드에 뭐 개선시켜달라는 여러 가지 뭐 이 코드를 혁신시켜줘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여러 가지 단어로 이 프롬프트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이제 스토캐스틱하게 프롬프트를 좀 조금씩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메타 프롬프트 이볼루션이라고 해서 별도의 LLM을 가지고 이 인스트럭션을 이제 매번 개선을 또 시킨다고 합니다. 실제로 입력값이 어떻게 되는지는 나타나 있진 않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뭐 이전 프롬프트랑 그리고 프로그램 코드 그리고 매트릭 결과를 좀 입력으로 받아서 지속적으로 이 인스트럭션을 좀 개선을 시킬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를 만들고 LLM으로 이제 그 프롬프트의 아웃풋으로 이제 코드를 어,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 분류 태스크라고 했을 때 뭐 초기 코드가 뭐 예를 들면 간단하게 데이터로도 불러와서 안에 있는 뭐 모델 간단하게 모델 만들어 놓고 모델 만들어 놓고 뭐 옵티마이저 어떻게 넣어서 돼 있는 코드를 약간 LLM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블록이 3개였던 거를 뭐 CNN 블록을 좀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아담만 썼던 그 옵티마이저를 아담 W로 바꾼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LLM이 코드를 생성을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LLM 앙상블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제이나 2.0 프로랑 플래시를 동시에 활용을 해서 이제 앙상블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때 뭐 플래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속도가 빠르고 동시에 많은 후보를 많이 생성할 수 있고 그리고 프로는 속도가 느린 대신에 약간 획기적인 후보를 좀 제한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두 개의 모델을 동시에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어, 이 솔루션 코드를 하나만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개를 병렬적으로 샘플링을 해서 이제 LLM 앙상블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 생성된 코드를 이제 그 이밸류에이션을 함으로써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하는데요. 그때 뭐 이렇게 생성된 코드에 대해서 이제 이전에는 하나의 매트릭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했었는데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이미지 분류라고 했을 때 뭐 탑원 어크레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네가티브 로컬 라이클리 로스랑 그리고 이제 두 개의 매트릭의 평균치, 뭐 에버리지 로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동시에 그 동시 매트릭 스코어로 제시를 함으로써 그 뭐 하나의 매트릭에만 국한되지 않고 뭐 여러 개의 매트릭에 대해서 동시에 최적화할 수 있는 코드를 짬으로써 뭐 구조적으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이제 논문에서는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밸류에이션 할 때 이제 그 평가하는 그 항목이 여러 개다 보니까 쉬운 평가부터 어려운 평가들을 좀 단계적으로 수행을 함으로써 이제 뭐 쉬운 평가에서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은 그 이제 코드는 버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온 코드들만 이제 어려운 평가들을 단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능이 보장된 코드들만 남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뭐 이제 딱 양적으로 보이는 뭐 평가 지표뿐만 아니라 뭐 LLM의 뭐 코드의 간결성 이런 것도 LLM을 활용을 해서 피드백을 함께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뭐 질적인 뭐 숫자로 나오는 매트릭이랑 그 질적인
그 피드백 이런 것들을 모두 리절트라는 데 저장을 해서 그래서 생성된 차일드 프로그램이랑 리절트를 모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식으로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뭐 주어진 문제랑 그리고 문제에 대한 평가 코드 그리고 프롬프트 템플릿들 같은 거를 이제 사람이 정의를 해두면 이제 프롬프트 샘플링을 해서 LLM이 답변을 만들고 그리고 이벨리웨이터가 평가를 하고 그 좋은 평가가 나온 그 애들에 대해서 코드랑 그 평가 지표를 같이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구체적으로 더 뭔가 디테일한 내용이 논문에 담겨 있지 않아서 바로 결과로 넘어가 보자면 이제 뭐 많은 것들을 좀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더 많은 행렬곱을 위해서 뭐 새로운 텐서분해 알고리즘을 좀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스트라텐 알고리즘이 약간 뭐그 알고리즘 전공 수업 같은 데서 보면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원래는 49번 만에 맞췄었는데 56번 만에, 56년 만에 48회로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코드가, 뭐 알고리즘을 여기 논문에 실어놨는지를 좀 보려고 했는데 그런 게 좀 있지는 않고 그냥 그 48개로 줄일 수 있는 어떤 행렬만 그냥 그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는 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구글 컴퓨팅 뭐 생태계를 최적화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제미나이 훈련에 사용되는 핵심 커널을 뭐 최적화한 것도 있었고, 뭐 TPU 칩의 연산으로 최적화하고, 약간 이런 방식, 이런 문제들을 뭐 50개의 오픈 프로그램을 최적화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코드를 좀 수정한 것 중에 좀 대표적인 수정 사례가 어떤 게 있었냐면, 뭐 옵티마이저를 변경하는다든지 아니면은 처음 모델 시작할 때 뭐 초기화 옵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수정을 하는 방식이 있었고요. 아니면 이게 그 행렬 텐서 분해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이 되냐면 그냥 그 텐서에 들어가는 그 값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그 그레디언트 기반으로 최적화를 하는 거여가지고 그 텐서 안에 들어가는 값들을 약간 뭐 1, 마이너스 0.5 같은 간단한 숫자를 유도하는 뭐 이상한 로스를 좀 부여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하이퍼 파라미터도 뭐 기존에는 뭐 초기화 스케일이랑 뭐 러닝 레이트만 있었던 거를 좀 다양하게 하이퍼 파라미터도 좀 확장을 해서 약간 뭐 세부적인 설정 값도 모두 탐색하고 최적화할 수 있도록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방식으로 돼 있었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왜 좀 잘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그 구글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재미나 API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약간 그런 코스트를 감당할 수 있어서 일단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신기했던 거는 그 LLM이 성능이 향상이 되면서 그 자동화된 평가만 가능하다면 또 학습 데이터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다양한 분야의 난제를 좀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했던 점 같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문제를 좀 평가할 수 있는 형태로 잘만 정리를 할 수 있다면 이제 해결은 좀 에이전트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얀루쿤 선생님이 뭐 LLM은 뭐 can discover things 이러면서 유튜브에 뭐 그런 인터뷰를 진행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회의론을 좀 반증할 수 있는 좀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스스로 뭐 발전하는 셀프 임프루빙 AI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뭐 리미테이션으로는 이게 그 자동화가 될 수 있는 평가만 적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아까 이미지 분류 코드라고 하면은 이미지 분류 코드를 최적화하는 거라고 하면 뭐 이미지 분류에 대한 매트릭을 이제 자동화해서 평가 코드를 짤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약간 그렇게 자동화해서 매트릭을 짤 수 있는 평가가 가능한 문제들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좀 한계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혹시 네. 저 뭐 피드백 받고 그 네. 업데이트하는 그런 횟수가 한 어느 정도 돼야 저 정도 뭐 성능이 나요? 어, 이게 그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음, 이게, 야, 이거는, 뒤에도 약간 이 셀프 임프루빙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뭐, 일단, 뒤에 특화나 AI 사례에서는, 뭐, 한 번 그냥 벤치마크 하나에 대해서만 하는데도 2주가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얘네는 훨씬 더 오래 걸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정확한 기간이 나타나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없으시면 바로 다음. 나도 좀 질문 좀 했으면 하는데, 네, 아주 뭐 흥미로운 연구 잘 들었고요. 근데 이게 평가 코드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면 뭐 accuracy 뭐 이런 거를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와 비교해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뭐 어떤 평가 코드, 그래서 그거를 자동화된 평가라고 네네. 하는 거고, 그거 예시인 거잖아요. 뭐 이미지 뭐 밸리데이션 액큐러시 뭐 이런 게, 그죠?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학습 코드 뭐 아담 W 대신 아담을 썼던 코드를 주고, 이게 네. 지금 밸리데이션 액큐러시가 뭐 계산을 해보니까 78%가 나왔어. 네. 그다음에 LLM한테 그러니까 그거 이 평가 코드, 그러니까 지금 이 학습 코드로 돌려봤더니 우리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한 액큐러시는 뭐 78%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걸 더 성능을 개선해주는 코드를 짜줘봐라고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아니, 근데 그게 평가 코드가 자동화된 거라고 하는 게, 네. 이게, 이게 그 강화학습 액터 크리틱 같은 거 아니면 RLHF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 네. 그 크리틱의 점수를 최대화하도록 벡터나 아니면은 뭐 LLM 모델이 그 크리틱의 점수를 최대화하도록 학습을 하게 되는데, 네. 뭐 약간 기본적으로는 그 크리틱에서 이게 어디 때문에 잘못된 거다, 누구 때문에 성능이 잘 안 나온 거다,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뭐 겐에서의 뭐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해서 이제 백프랍이 되어서 제네레이터까지 백프랍이 되듯이, 네. 어,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야 된다, 뭐 약간 이런 시그널을 좀 주는 거잖아요. 그 크리틱 자체가. 근데 여기서는 밸리데이션 액큐리시가 78%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데이터 아이템마다의 뭐 성능을 알려주는 건가? 세팅 자체가 오버롤 액큐러시가 얼마였어? 이것만으로는 학습 시그널이 나는 없을 것 같은데. 아, 이게 여기서도 그런 사례들이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틀어놓은 이 화면에서 그, 이제 이 프라이어 프로그램에 대한 코드랑, 그리고 여러 개의 성능을 같이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LLM이 그 이 코드에 대한 그 이제 뭐 코드의 간결성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LLM이 평가한 결과도 같이 넣어주는데, 뭔가 그런 것들이 약간 LLM 피드백이 들어감으로써 약간 다른 방식으로 코드를 짜야겠다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듭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멀티턴 같은 것도 아닐 테고, 그냥 이 코드를 주고, 야, 이게 간결성이 조금 아쉬워. 그래서 간결성을 좀 더 임프로브 하는 코드를 짜줘봐. 그리고 이게 정확도가 뭐 완벽하지 않아. 뭐, 그러니까 더 뭐 밸리데이션 액큐러시가 이렇게 올라가는 코드를 짜줘봐라는 어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나, 네. 지금 이거는 오버롤 액큐러시가 탑1 밸리데이션 액큐러시가 뭐 78%야. 뭐 그리고 코드의 간결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했더니 뭐 100점 만점 중에 뭐 65점이야. 뭐 이렇게 점수를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거든요. 네.
지금 얘기하는 게. 음, 그러니까 이제 강화학습에서 뭐 크리틱 같은 거는 데이터 아이템마다의 어떤 그 학습 시그널, 최소한 이 데이터를 넣었을 때는 뭐 이게 뭐 더 선호도가 더 높은 거야 저 데이터보다. 뭐 그러면 그러면 이 데이터에 뭐 저기 라이클리후드를 더 뭐 딴 거보다 더 올려줘야겠구나. 이런 좀 데이터 아이템 레벨의 좀 디테일한 그런 학습 시그널 같은 거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5% 액큐러시가 이거 뭐 78%야라는, 그래서 이걸 더 올려줘라고 하는 얘기는 네. 그냥 이거가 액큐러시가 좀 그냥 그래. 액큐러시 좀 더 올려줘봐. 라는 얘기나 뭐가 다르냐는 거지. 이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이미지넷 같은 거에서 성능을 올린다 생각해 보면은 이미지 하나하나가 클래시피케이션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여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이디어 하나를 시도해보고 이거 점수 올랐네, 이거 넣어야겠다, 이건 안 됐네, 이건 버려야겠다,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할 것 같은데 그런 면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얘도 똑같은 방식을 적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점수라는 게 이 아이디어가 좋았다 안 좋았다 정도는 알려줄 수 있는 거라서 그걸로 조금 옵티마이즈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네. 뭐 그것도 뭐 말이 안 되진 않는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이게 멀티톤 같이 이렇게 했더니 78점이었는데 저렇게 짰더니 82점이 나왔어. 그 히스토리를 알려줘야 좀, 이게 기본적으로 이볼브라는 단어는 약간 뭔가 이게 뭐 약간 뭔가 난 디퍼런셔블한 어떤 그런 컴비너토리얼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혹은 뭐 약간 지네틱 그런 거의 대표적인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 그 지네틱 알고리즘 같은 거에서 요렇게 하니까 점수가 더 올랐네? 그리고 저렇게 하니까 점수가 더 올랐네? 그럼 이 둘을 좀 이렇게 합쳐볼까? 근데 여기서 요거를 바꾸니까 점수가 떨어졌네? 그러면 요거는 쓰지 말아야지. 약간 이 히스토리가 조금은 있어야지 나는 이게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음, 말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말씀해주신 내용, 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도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일부만 샘플링을 하기는 하겠지만 지금처럼 뭐 예시에 나와 있는 것 하나의 프로그램만 넣는 게 아니라 뭐 여러 프로그램의 매트릭을 뭐 여러 프로그램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매트릭을 동시에 넣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프롬프트에 그 과거의 프로그램의 그 코드랑 어큐레시를 같이 넣고 그리고 현재 프로그램의 코드랑 어큐레시를 같이 넣어주고 있는데 뭔가 그래서 그런 이전의 코드랑 그 매트릭도 같이 넣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저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나는 네,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게 나는 핵심적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예시는 그게 없는 예시라서 네. 저렇게 저렇게는 나는 아예 동작이 안 될 것 같은데 좀 음, 저런 예시가 보여지는 게 좀 이상해서 좀, 네. 아, 어쨌건 뭐 논문에서 뭐 충분히 뭐 리프로듀서블한 뭐 혹은 충분히 뭐 그런 어 fully comprehensive한 예시가 일부러든 아니면 뭐 없었다면 뭐 할 말이 없는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했는데도. 네. 네. 그런 예시를 좀 잘 안 넣어준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약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요. 네. 그러면 괜찮으시면 네, 이어서 바로 다음 논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코드 공개되어 있나요? 이거는 코드 공개가 안 되고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텐서분 알고리즘의 결과는 여기 폴의 링크로 달아놓긴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 말고는 코드를 공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다음 논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논문은 그 사카나 AI에서 다잉 괴델 머신이라는 그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한 일주일 전쯤 나왔고요. 근데 일주일 만에 그 기톱 스타가 1000개가 넘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이 다윈 계델 머신의 약간 골은 이제 더 나은 AI를 탐색하는 과정을 자동화하는 셀프 임프루빙 에이전트를 만들어보자는 게 이 논문의 골이고요. 기존에도 이런 시도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것이 메타 프롬프트 러닝이라는 이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뒤에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 에이전트가 있고 그리고 이 에이전트를 이제 수정을 해주는 메타 에이전트가 이 에이전트 코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메타 에이전트 어프로치인데요. 근데 이것의 경우에는 이제 그 메타 에이전트 자체는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메타 에이전트의 그 케이퍼빌리티를 넘어서는 그런 에이전트를 만들기는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에이전트 시스템이 좀 고정돼 있고 그 인간을 설계한 파이프라인에 의존을 하는 게 좀 병목이 된다고 이제 주장하고요. 그래서 이런 고정된 아키텍처를 넘어서 더 나은 AI를 탐색할 수 있는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이 논문에서의 모티베이션.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고자 이제 논문에서 다인 계델 머신을 DGM이라고 해서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자기 자신의 코드를 개선하는 거를 이제 하나의 코딩 문제로 정의하고 해결하는 리커시브 셀프 임프루브먼트랑 그리고 과거에 생성된 모든 에이전트들을 아카이빙하면서 언제든 해당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새로운 진화를 시작하는 오픈엔디드 익스플로레이션 두 개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윈이랑 괴델이 왜 이 논문에 붙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괴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괴델 머신이라는 게 이제 예전에 그 이론적으로 정의된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자기 수정이 반드시 유익하다는 것을 그 스스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야만 스스로를 개선할 수 있는 그 이론적인 그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자기가 스스로 그 자기를 스스로 수정하는 게 유익한지를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그래서 이거를 그 벤치마크 성능 개선을 통해서 이제 경험적으로 좀 검증을 하는 식으로 이 논문에서는 이 괴델 머신이라는 걸 좀 개념을 차용을 하고요.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 괴델 머신 파트가 셀프 임프루먼트 메커니즘으로 좀 경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니안 익스플로레이션이라는 방식은 이제 그 다인의 자연 선택설의 영감을 받아서 이제 스스로 개선한 에이전트를 모두 아카이빙 해놓고 매 이터레이션마다 개선할 에이전트를 선택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오픈엔디드 익스플로레이션 메커니즘이라고도 이제 논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괴델 파트는 이제 스스로 자기가 코드를 수정하는 부분이 이제 괴델 파트이고 그리고 이런 자기 스스로 수정한 에이전트들을 아카이빙 해놔서 매 이터레이션마다 그 개선할 에이전트를 선택하는 부분이 이제 다이니안 익스플로레이션 부분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셀프 임프루먼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인풋으로 에이전트의 코드 레포지토리랑 그리고 이거를 개선해달라는 인스트럭션이 들어가고 아웃풋으로는 이제 개선된 에이전트의 코드 레포지토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림으로 나오다시피 그럼 페런트 에이전트의 코드 베이스에 대해서 이제 수정을 하고 그리고 이 에이전트에 대해서 코딩 벤치마크까지 평가를 하는 것이 이제 셀프 임프루먼트 메커니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까지 돼서 이게 스스로 자기 수정이 가능한지가 이제 자기 자신을 수정할 수 있는 게 이제 검증이 된다고 하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이전트들의 아카이브에 이제 추가를 하고 만약에 자기 스스로 코드베이스를 뜯어고칠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해당 에이전트는 이제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버려지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포퓰레이션 베이스드 오픈 익스플로레이션은 이제 부모를 선택하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전체 에이전트 풀에서 어떤 에이전트를 개선할 건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공식이 나와 있는데 결국에 어떤 이제 주어진 에이전트 풀이 있을 때
일단 그 차일드 개수가 적은 것에 그리고 성능이 높은 에이전트에 대해서 이제 높은 가중치를 둬서 패런트 에이전트를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뭐 어떤 차일드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차일드를 만들어서 그 차일드가 또다시 뭐 에이전트 아카이브에 있을 때 이제 또 개선할 에이전트를 하나 선택을 해서 개선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법은 되게 간단하고요. 네. 혹시 그 페런트랑 차일드 에이전트의 네. 예시 같은 거. 아, 예시가 제가 예시를 따로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어, 음, 예시를 하나 들어 설명해 드리자면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예를 들면 코드를 수정한 에이전트라고 했을 때 이제 이제 코드 에이전트니까 프롬프트로 주어진 코드가 있을 때 얘를 수정해 줘라고 하는 그 이제 프롬프트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프롬프트와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툴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코드를 이제 볼 수 있는 코드 베이스 전체를 볼 수 있는 툴이 원래는 제공이 돼 있고 그리고 코드를 수정할 수 있는 툴이 총 두 개가 있는 에이전트를 초기 에이전트라고 봤을 때 이제 이거를 개선시킨 에이전트는 이제 그 필요한 코드 일부만 볼 수 있도록 수정된 툴을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가 된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그냥 커서랑 클로드 관계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나이브하게. 같아요. 허스랑, 약간, 약간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커서가 사용한 툴이 있는데, 근데 그 툴이 좀 개선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에이전트는 그 커서가 사용한 툴이 좀 더 개선되도록 수정이 됐다. 그럼 거기서 커서 에이전트는 네. 페런트인가요? 차일드? 어, 음, 뒤쪽에 예시가 있는 것 같은데요? 28초. 트리 나오는데. 이거, 아, 이게 예시라고 하면 예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랑 좀 비슷하긴 한데요. 약간 어떤 코드베이스가 있는 뭐, 에이전트가 있을 때, 약간 거기서 약간 특정 툴이 좀 개선된다든가, 아니면은 입력받은 코드를 좀 랭스 안으로 자동으로 들어오도록 요약해주는 툴을 추가로 해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것도 이제 바로 이제 이 오픈엔디드 익스플로레이션이랑 셀프 임프루브 두 개의 방식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요소를 뺀 상태를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두고 이제 그 코딩 벤치마크 두 개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오픈엔디드 익스플로레이션이 없는 옵션은 이제 아카이빙 없이 이제 이전 에이전트만 계속 수정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셀프 임프루브 방식이 없는 그 다인계들 머신을 들고 와서 이제 실험을 진행하는데 셀프 임프루브가 없는 거는 이제 자기 자신의 코드베이스를 뜯어고치는 게 아니라 이제 메타 에이전트가 그 DGM의 코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SWE 벤치마크에 대해서는 이제 클로드 소넷 3.5를 사용을 했고 이 파이글롯이라는 코딩 벤치마크에서는 O3 미니를 사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파란색이 그 DGM이고 그리고 이 초록색이 그 GM 셀프 임프루브 방식이 없는 GGM인데 여기서 초반에 이 초록색 부분이 이 파란색이랑 똑같이 올라가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자들은 이 오픈엔디드 익스플로레이션이 초반에 좀 도움을 주고 그리고 셀프 임프루브 방식은
성능은 낮지만 좀 후반에 좀 성능이 뛰어오르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셀프 임프루브 방식은 좀 후반에 좀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두 개를 동시에 사용했을 때 맨 처음에 여러 개의 에이전트를 아카이빙 해둔 방식으로 성능을 올리고, 그리고 후반부에 그 스스로 개선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후반에도 성능을 좀 올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SWE 벤치마크에서 이 에이전트가 그 트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 에이전트가 그 발전해오는 양상을 이 트리 형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랬을 때 가장 성능이 잘 나오는 그 에이전트들을 그 우측 그래프에서 이 검은색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검은색 선에 있는 각각의 요소들은 이제 성능이 잘 나온 게 이제 여기 왼쪽 그림에서 별 모양의 에이전트고, 이것들을 분모로 이렇게 엮은 것들을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검은색 선으로 표시를 한 건데요. 신기한 점은 여기서 매번 성능이 오르지 않았고, 약간 부모 에이전트들 중에 성능이 떨어진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은 성능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게 성능이 오를 수 있는 혁신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혁신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저자들이 공개를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에이전트를 좀 뜯어붙였냐라고 했을 때 그 예시를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 파일을 읽어드려서 약간 에이전트한테 코드 개선을 요청하는 툴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전체 코드 파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일부 파일만 보도록 툴을 수정하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 에이전트 입력으로 들어가는 코드단의 그 컨텍스트를 자동으로 좀 요약을 해주는 컨텍스트 리밋 안에 약간 자동으로 서머라이즈 해주는 그 툴이 있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하나의 답변만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여러 개의 답변을 생성하고 그것을 랭킹을 매겨서 가장 높은 코드만 이제 살아남도록 하는 방식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능을 계속 제일 성능이 잘 나오도록 했던 거는 이제 이전에 있었던 모든 그 히스토리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히스토리랑 그 성능 그 매트릭을 같이 보여줬을 때 LLM이 여러 개 생성하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서 랭킹을 매겨서 가장 높은 랭킹을 가진 코드를 살아남도록 했을 때 성능이 좀 가장 잘 나왔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논문에서 제시한 결과물이고요. 그다음 테이크홈 메시지는 에이전트가 스스로의 기본 미안한데, 이게 좀 예시가 방금 이게 좀 정성 예시처럼 그런 네. 거를 많이 예시를 들어서 좀 다시 이게 문제 세팅이나 뭐 이런 거 설명할 수 있나요? 서로 다른 에이전트가 뭐예요? 같은 LLM인데 뭐 서로 다른 툴을 탑재한 게 뭐 서로 다른 에이전트인가요? 서로 다른 에이전트,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 세팅이 뭐 누구들이 재료가 되고 네. 이제 그거를 뭐 이렇게 또 임프로브 시켜주는 애는 또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아,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클로드 3.5 소넷이라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제 코드를 개선시키는 에이전트라고 했을 때, 입력으로는 코드를 받고, 이제 아웃풋으로 이제 개선을 시키는 코드를 출력시키는 코딩 에이전트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거기에 그 에이전트는 이제 그 안에 구성된 요소가 코드를 개선시키는 프롬프트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코드 베이스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외부의 코드 베이스를 볼 수 있는 툴이 있는 에이전트라고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초기 리선트 설정은 이해가 되실까요? 아, 이게, 음, 아니, 그러니까 뭐 소팅을 하는 알고리즘이 뭐 좀 약간 멍청한 알고리즘이 하나가 있는데 뭐 그거를 개선을 하고 싶다. 내가 짠 조금은 약간 비효율적인 소팅을 수행하는 비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그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네. 뭐, 그런 알고리즘을, 뭐, 그러니까 그 소팅한 알고리즘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팅한 알고리즘은 어떻게 보면은 모델이 풀어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여기서 개선시키는 거는 이제 그 코딩한 문제를 개선시키는 에이전트를 지금 개선을 시키고 싶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이제, 문제를 개선시키는 게 아니라 문제 푸는 사람을 개선시키는 네, 맞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 그 문제를 푸는 에이전트를 개선을 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 어, 예를 들면, 이 초기 에이전트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소팅하는 알고리즘을 푸는 그 에이전트라고 했을 때, 그 에이전트는 이제 일단 주어진 코드를 봐야 될 거고, 그리고 볼 수 있는 툴이 있고, 그리고 그 에이전트가 코드를 보고, 이제 개선을 시킨다고 했을 때, 음, 그 에이전트가 일단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푼 것을 기반으로, 아, 잠깐만. 문제, 아니, 내가 소팅 예시 줬잖아요. 근데 자꾸 문제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좀 예시로 어떻게 안 돼요? 설명 예시로. 네. 음, 문제 푸는 사람이 덧셈밖에 몰랐는데 3번, 3을 4번 더하는 해서 11을 구하는 문제가 있으면은 더하기만 알고 있었던 거를 다른 툴을 봐가지고 문제 푸는 사람이 곱셈도 알게 돼가지고 이제 3 곱하기 4를 이용해서 11을 결과값을 내는 약간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사람이 좀 발전한 그런 느낌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 음, 그러면은,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코드를 짜는 에이전트가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소팅 알고리즘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뭐, 맨 처음에는 이제 LLM이, 뭐, 이제 멍청한 이제 소팅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리고 이 소팅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제 그, 거를 이제 평가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소팅 알고리즘이 시간 복잡도가 뭐, 너무 높게 나와서, 이제 틀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틀린 결과랑 이제 코드를 다시 그, 틀린 결과를 가지고 이제 LLM이 이제 이게 시간 복잡도가 너무 높게 나왔다. 그래서 그거를 시간 복잡도를 좀 낮출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을 시켜야 될 것 같다라는 그 제안을 받아서 이제 에이전트가 이제 좀 시간 복잡도를 최소화하도록 코드를 짤 것, 이런 인스트럭션이 이제 에이전트에 추가가 돼서 이제 더 나은 코드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제 개선이 되는 그런 형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이게 그 에이전트를 수정해야 된다고 하니까 예시를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음, 네.
아니, 근데 지금 얘기한 건 그냥 뭐 LLM으로 뭐 일단 이니셜 코드를 짜고 아니면 이니셜 코드를 뭐 내가 제공한 건지 뭐 LLM이 뭐 짠 건지 뭐 하여튼 그거를 시간 복잡도를 또 LLM을 통해서 개선을 더 하는 겁니다라는 얘기에서 뭐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여요. 뭐 여기에서의 뭐 또 등장인물이나 각 등장인물이 수행하는 어떤 뭐 입출력의 뭐 문제 세팅이나 뭐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여전히 나는 좀 오리무중인 느낌인데요. 음, 네. 그러면은, 사실 여기에 그 제가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넣지 않은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이게 그 스스로 이제 스스로 성능을 개선시키는 부분에서 이제 그 여태까지 코드랑 성능을 보고 이제 성능 개선 방향을 제안해주는 LLM이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예를 들면은 O3라고 하고 그리고 코드베이스 자체를 클로드라고 했을 때 이제 아니 잠깐만 코드베이스 자체를 클로드라고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니셜 코드를 짠 어떤 LLM이 그러니까 조금 비효율적인 초기 코드를 작성한 버전 1에 좀 비효율적인 코드를 작성한 애가 클로드라고 했을 때라는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그 실행 결과를 보고 이제 클로드가 짠 코드를 실행시켰을 때 이제 실행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랬을 때 클로드가 짠 코드를 누가 실행시키는 거예요? O3라는 애가 실행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아, 사람이 실행시키는 거예요? 뭐, 실행시키는 거는 이제 평가 환경이 따로 있습니다. 아니 그 실행이라는 명령 자체를 누가 하냐는 거예요. 실행이란 명령어 자체는 어, 실행이란 명령어 자체가 따로 있는 것은 실행을 이제 그 에이전트가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코드 아웃풋이 나오면 그게 그 아니 코드 아웃풋을 그러니까 O3가 하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면 O3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클로드가 한다는 거예요? O3가 하고 있습니다. 네네. 실행은 O3가 하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O3가 하고 그 실행 결과를 이제 O3가 이제 평가를 시키고 실행 결과를 보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제안을 해야겠다는 내용의 피드백을 이제 클로드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피드백과 기존의 클로드는, 코드를 가지고 있는 클로드는 이제 그 개선 방향을 보고 이제 클로드 자기 자신의 프롬프트를 수정을 시키고요. 그리고 그 클로드가 다시 이제 소팅하는 알고리즘을 다시 짜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냥 O3한테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O3가 약간 답정너 같은 느낌인데 O3가 이거 좀 컴플렉시티가 좀 아쉬우니까 뭐 이런 아이디어에 관해가지고 아니면 뭐 이런 거를 좀 더 생각해서 붙여봐라고 할 거라면 그거를 왜 좀 클로드를 시키고 있어요? 자기가 하는 거 아닌가? 음, 음. 그래서 O3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실제로 약간 코딩을 하는 부분은 이제 그 클로드가 하고 이제 O3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지금 현재 상황의 컨텍스트를 보고 이제 이거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좀 추론을 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안을 하기 위해서 좀 추론을 잘하는 옥스리를 좀 사용을 해서 이제 그 현재 상황을 아니, 더 나은 방향을 제안하도록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클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코딩을 좀 더 잘하다 보니까 그 오3가 제안한 그런 상황적인 맥락을 보고 그 더 나은 코드를 짜도록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해가 되실까요?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네. 그 다윈 궤들 중에 그 다윈 쪽, 네. 그러니까 여러 그 트리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할 때 네. 그 모든 트리들의 그 에이전트 시스템을 묘사하는 게 코드까지 다 프롬프트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자식 노드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은 네. 뭐 각각에 대한 어떤 추상화된 무언가가 있어서 걔네들의 정보로만 그 자식 노드를 만드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좀 궁금하신 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 개선시키는 이 노드에 들어가는 아니 뭐 이런 에이전트에 뭐 리포지토리가 전체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뭐 네. 일부 추상화된 형태로 들어가는지를 네. 궁금하신 거잖아요. 어, 제가 프롬프트상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는 레포지토리 전체가 좀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굉장히 길 것 같아서 네네. 그 컨텍스트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네네. 그래서 여기서도 약간 그런 게 나왔던 것 같아요. 약간 콘텍스트 리밋 안으로 자동으로 서머라이즈 하는 툴이 있는 게 아, 약간 좀 그런 의미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콘텍스트 리밋 안까지만 좀 자르고 이런 게 좀 있어서 좀 그런 좀 콘텍스트 랭스 안에 다 안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한 뭐 테이크홈 메시지는 뭐 스스로 자기 스스로의 구조나 로직을 수정하도록 그 파이프라인 설계하는 게 좀 앞으로 좀 핫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근에 나온 논문들이 뭐 셀프 임프루빙이라는 그런 그 키워드를 가진 논문들이 좀 몇 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뭔가 뭐 연구실 비록 뭐 지금 시간과 돈이 좀 많이 들 수 있기는 하지만 이게 뭐 클로즈 소스가 아니라 오픈 소스 LLM으로 사용을 한다면 뭐 저희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리고 뭐 이게 여전히 그 여기서도 말이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코딩 벤치마크 하나에 한 번 실행시키는데도 2주가 걸리고 API 코스트가 22,000불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자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보완한 방식으로 셀프 임프루빙이 앞으로 연구 방향이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고정된 파운데이션 LLM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에 그 스스로 수정시키는 범위를 사용하는 파운데이션 애들을 학습하는 것까지 또 동작을 확장할 수 있다면 더 성능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코딩만 하도록 코딩 에이전트만 코딩 분야에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이밸류에이션이나 뭐 벤치마크만 좀 잘 정리할 수 있다면 뭐 코딩뿐만 아니라 뭐 이미지 생성 태스크에서도 이런 에이전트를 셀프 임프루빙 에이전트 방식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를 잘 쓴다면 데이터 생성한 태스크를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현재 상황을 보고 있는 현재 이미지를 볼 수 있고 그 이미지 퀄리티가 어떻다라는 뭐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좀 더 스스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의 에이전트가 있다고 하면 또
데이터가 필요한 분야에서 데이터 생성하는 에이전트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부분 여기까지고요.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아니 네. 잠깐만요. 이거 SW 벤치 싱글런 2주 API 코스트 22,000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저희가 클로드 소넷 3.5로 이제 소프트웨어 벤치마크를 초기 에이전트로부터 실행했을 때 여기서 이제 뭐 스스로 개선을 하고 이제 다음 차이드로 넘어가는 게 하나의 이터레이션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80개의 자손을 만드는 이 태스크 한 번 실행을 시키는 데가 2주가 걸리고 API 코스트가 다소 22,000불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되게 작업 하나 되게 비싸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사카나 AI가 이 다인계열 머신을 GitHub에 올려놨는데, 그 코드베이스를 다 올려놨는데, 올려놓은 이유가 아무래도 이 API 코스트가 좀 많이 들다 보니까 돌릴 수 있으면 돌려봐라. 이런 느낌으로 좀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여전히 나는 뭐 잘 모르겠네. 아니 그러니까 뭐 이게 아니 뭐 지휘관 학생이 답변을 지금 할 수 있는지조차 조금 의구심인데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러니까 뭐 셀프 베리피케이션 뭐 예를 들면 이거 맞는지 좀 다시 검토해봐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자기가 스스로 물어봐가지고 야 이거 뭐 효율적으로 네네. 효율적으로 뭐 할 수 없어? 뭐 약간 뭐 이런 거라든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계속 뭔가 더 이터레이션을 한다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한 세션 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한 세션 내에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랑 지금 이거는 뭐 근본적으로 어느 부분이 좀 어떤 게 차이가 있는 건지 가 잘 모르겠네요. 아직. 이제 알파 이볼브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알파 이볼브는 이제 LLM 자체는 고정을 해두고, 이제 하나의 알고리즘 코드를 계속 개선시키는 방법이라면, 이 다인계열 머신 같은 경우는 그 LLM이 있는, 문제를 푸는 친구 자체를 좀 업그레이드 시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음, 음. 아니, 뭐 이해를 하는 사람이나 뭐 누가 있나요? 혹시? 아니 거의 뭐 난 이렇게 들려 뭐.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음, 행복함 그 자체로 살기 얘기하는 건. 음, 그 27페이지의 오른쪽 그림이 저는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됐는데, 오른쪽에 그 new agent라고 되어 있는 쪽에 뭐 based on the insights from previous agent 해서 뭐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진 시스템이 밑에 있는 에이전트 아카이브에 들어가는데 그 아카이브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 어떤 거는 서브 프로블럼 디비전으로 풀어낸 에이전트 시스템이 있고 어떤 거는 뭐 비주얼 어널라이저 그 베리파이어 COT로 한 게 있고 뭐 또 왼쪽 거는 엑스퍼트 리뷰 이런 방식으로 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각각을 한번 시도를 해보고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에이전트를 또 만들어서 그게 이제 에러 프리가 날 때까지 만들고 그거를 다시 또 이제 돌려가지고 이제 뉴 에이전트 테스트를 해보고
하는 식으로 계속 자손 에이전트를 만드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에이전트가 어떤 하나의 문제를 푸는데 그 푸는 게 이제 곧 테스트가 되고 저기 왼쪽에 그래프에 있는 저 점들이 결국에는 뭐 저 에이전트 아카이브에 있는 어, 가장 좋은 에이전트의 성적 네, 그런 걸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기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이어서 설명해 보자면, 뭐, 여기서 뭐, 이제 여기에 있는 뭐 에이전트가 있을 때, 뭐 예를 들면은, 뭐 여기서는 다 각자 다른 뭐 에이전트들로 되어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큐어리, 뭐 멀티모달 에이전트라는 게 있으면은, 이제 뭐 여기서 그 뭐 비주얼 어널라이저 부분을 이제 뭐 스스로 개선을 시켜서 이제 뭐 이게 차일드 에이전트로 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좀 구성이 된다. 좀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네. 네, 뭐 툴에 대한 어떤 툴을 대상으로 새로운 툴을 디스커버하는 뭐 약간 이런 거인 건지 알던 멀듯하네요. 네. 제가 이거를 그 에이전트의 예시를 좀 가지고 오는 거를 또 네. 저 생각을 못했는데 네. 네네, 그래요. 네네. 그러면 마무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고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석사과정생 김동우라고 하고, 제가 일단 첫 번째로 준비한 발표는 구글 I/O 2025년인데, 제가 일단은 조금 중심적으로 이게 그냥 사실 구글이 뭔가를 획기적인 거를 가져왔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올해 이거 성공했다. 뭐 보통 아이오나 애플 그 WWDC 같은 경우에도 그런 느낌이죠. 어쨌든 우리가 올해까지 이거 완성했다라고 자랑하는 자리여서 뭔가 그 성과를 나열하는 느낌이 될 것 같아서 우선은 두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작년에, 그러니까 1년 동안 구글이 뭘 성취했는가, 그리고 제가 조금 해석한 구글은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물론 이제 데미스 사사리스가 나와서 뭔가 좀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주긴 했지만 제 해석을 좀 섞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TLDR로 제일 큰 거는 요 두 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VO3가 있고요. 이거는 다들 뭔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서 조금 그냥 빠르게 돌릴게요. 그냥 꼴습니다. 이걸 준비한 게 다 영상이어서. 그래서 저의 오프닝 파트를 저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만든 VO3 가지고서 오프닝 영상 만들어서 공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AI 어시스턴트인데 For example, we've upgraded the voice output to be more natural with the basics of the front end. For example, we've upgraded the voice output to be more natural with native audio. We've improved memory and added music control. Let's take a look. I'm here with the latest featured prototype of Product Astra, and we're going to see how it can help me fix my bike. Hey, go online and look for a user's manual for a Huffy mountain bike. I have found a user manual for you. What would you like to know about it?
Okay, cool. Now scroll until you find the section about the plate. Sure thing. Looking for that page now. I think I stripped the screen. You go on YouTube and find a video about their stuff. Of course. I'm opening YouTube now. It looks like a good video. Please remember that the head of the screen. Can you go through my emails to the mic shop and find which size text I'm in? Sure. According to the email from Bicycle Habitat, you need a 3/8" text net for your sprocket. I highlighted the correct for you. It seems like I need a spare tension screw. Can you call the nearest bike shop and see what they have in stock? Yeah, calling them now. I'll get back to you with what I have in stock. I think my brake pad is wearing down. Can you check the manual again and see if it talks about them anywhere? According to the manual, if you look on page 24, Do you want to get lunch? Yeah, give me 5 minutes. Can you finish what you were saying? as I was saying, if you look on page 24, section 2, you'll see how to replace the brake pads. Hey, any updates on that call? Yep, I just got off with the bike shop. They confirmed they have your tension screw in stock. Would you like me to place the pickup order? Could you show me some examples of dog baskets I can put on my bike? Sure, I can help you with that. Just give me a moment. Here are some options. I think Zuko would look really great in these.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제가 생각했을 때 구글 I/O에서 가장 큰 두 축이 됐던 것 같고요. 이 두 가지가 약간 이게 영상이 1시간 56분짜리인데 이 2시간에 걸쳐서 얘네 두 가지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했다, 이게 성공했다,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그러니까 데미션 서비스가 이제 중간에 약간 슉 하고 지나가는 부분에서 약간 지금 당장까지는 뭔가 했는데 이 다음으로는 뭘 할 거냐고 말하냐면은 월드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VO3가 그 월드 모델에 해당되는 거고 이 방향으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어디까지 가고 싶냐면은 이제 Universal AI Assistant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최종장이라고 여기서는 명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두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VO3랑 월드 모델이에요. 그래서 뭐 실제로 이 부분이 쭉 나열이 되는데 그래서 월드 모델이라고 하면 그냥 뭐 특별하게 뭐 강화습에서도 쓰는 용어 이런 거를 넘어서서 그냥 어떤 저희가 생각하는 그 아까 설명해 준 그 에이전트가 있으면은 그 에이전트가 우리 지금 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는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직스 말고도 그냥 전반적으로 뭐 그냥 사회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포함된다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글이 이제 2017년부터 연구를 시작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이제 바둑에서 알파고를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2024년에는 그 알파스타를 만들어서 그 약간 스타크래프트라는 그 작은 세상을 이해한다라는 걸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2025년에는 이제 지니2라는 이제 게임 시뮬레이션이나 피직스라는 약간 그런 거를 시뮬레이터하는 모델까지 나왔어요. 요거까지 소개가 되고 여기 실제로 키보드 플레이를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제너레이션 되는 그런 걸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재밌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이마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약간 디퓨전으로 이제 그 이미지 생성하는 그런 모델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비오3 같은 경우에는 방금 보신 것처럼 이미지랑 소리를 같이 생성하는 그래서 생성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실제 월드 피직스라던가 소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해한다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달 전쯤에 제가 소개를 했었죠. 같이 소개를 했었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여태까지 피지컬 월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서 로보틱스까지 적용을 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비오가 피지컬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부분이고요. Understanding the physical environment will also be critical for robotics. AI systems will need to lead work models to operate effectively in the real world. We fine-tuned a specialized model, Gemini Robotics, that teaches robots to do useful things like grasp, follow instructions, and adjust to novel tasks on the fly.
those of you here today knowledge community to represent me. 네, 그래서 어쨌든 월드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어쨌든 활용도도 굉장히 넓은데 어쨌든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그런 그 세상을 이해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한 만드는 방향으로 점점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네, 근데 이게 그거랑 거의 똑같은 거 아닌가요? 엔비디아랑? 그러면? 맞습니다. 뭐, 엔비디아가 똑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엔비디아랑 구글이랑 동의를 한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로보틱스에 조금 한정이 돼 있는 것 같고, 좀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여기서도 좀, 얘네들은 결국에는 AI 어시스턴트에다가 어떻게 적용을 할까라는 조금 더 좀 광범위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에서 왜 월드 모델을 해야 되는가?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이미지랑 영상을 만들 때 실제로 피지컬이 조금 말이 되는 그런 이제 사진이나 영상들을 만들 수 있죠. 물론 여기에다가 좀 그런 상상력 같은 거를 가미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나온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마젠이라던가 비오라든가 그리고 얘네 둘을 합쳐서 구글이 이제 플로우라는 약간 그 플랫폼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이마젠으로 사진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서 영상을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사진 넣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 넣어가지고 뒤에 영상 쫙 만든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사실 시간이 부족하면은 스킵하려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fiction. 아. Searching fiction and 개인적으로 영상이 좀 재밌어가지고 searching fiction, searching fiction and 키가 작아가지고 이제 안 보이네. 전체 화면이 안 되네. searching fiction and I'm not trying anymore. I'm just doing. All the pieces start falling into place. It all feels pretty clear. I see these like flashes of possibility, almost like I'm traveling through dimensions. I'm looking out at myself and my characters in these different worlds, and it's almost coming to life where I almost feel I know I'm in control of that area. It feels like it's almost building upon itself at some point. You know, you could have an infinite amount of endings to your story. The work is in it's it feels like something is on it. It grows naturally, pretty vibrant and complete. I'm not forcing it. I'm just finding it. And that's when I know I'm in the right place. Searching. 그래서 되게 재밌어가지고 일단 같이 한번 보여드렸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영상 잘 만들 수 있다.인데 사실 그거 이상으로는 아까 그 교수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드에 대해 세상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은 아니 AI 어시스턴트가 실제로 도움이 되려면 그 AI 어시스턴트가 실제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유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일단 제가 생각하는 구글의 그런 철학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어쨌든 유저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는 뭘 했는지 그 사람의 뭐 경험을 뭐 했는지 이런 걸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유저가 뭘 좋아하는지도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는 에이전트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그게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는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AI 어시스턴트를 되게 소개를 할 때 이제 여기서부터는 올해 뭘 달성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안 나오고 지금까지 뭘 달성했다라는 얘기만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 슬로건 하나를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3P라고 부르면 뭐 어쨌든 Personal, Proactive, Powerful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중점으로 정리해드리면 일단 파워풀부터 할게요. 그래서 파워풀 같은 경우에는 다들 뭔가 점점 최근에 들어서 오픈 AI를 쓰지 않고 실제로 제미나이도 점점 많이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LMR이라는 그 되게 엄청 그 광활한 벤치마크에서도 거의 모든 벤치마크에서 1등을 할 정도로 굉장히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강력해졌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굉장히 재밌는 게 이제 실제로 제미나이가 그냥 이미지 넣었을 때 또는 프롬프트 넣었을 때 답변을 주는 게 아니라 제미나이랑 영상 통화를 하면서 이제 실제로 톡을 할 수 있어요. 아까 그 처음에 봤던 것처럼. Sink in a garbage truck for a convertible. Is there anything else I can help you with? What's a skinny building doing in my neighborhood? It's the street light, not a building. Why are these palm trees so short and I'm worried about them? They're not short. They're actually pretty tall. Thick convertible. Garbage truck again. Anything else? Why do people keep delivering packages to my lawn? It's not a package, it's a utility box. Why is this person following me wherever I walk? No one's following you. That's just your shadow.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어쨌든 보여주고 싶었던 게 시각적으로 굉장히 라이브로도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깊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잘못된 그런 말을 했을 때 너를 고쳐줄 수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LLM 잘 만들었다, 잘 뽑았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다음부터는 조금 내용이 약해져요. 그래서 퍼스널한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그런 뭐 지메일이라던가 아니면 뭐 구글 독스라던가 또는 과거 설치 히스토리라던가 이런 거에 액세스를 허용만 해주면 그거를 기반으로 너희에게 답변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기능을 만들었다. 그런 기능을 잘 쓰도록 만들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까 그 뭐였죠? 그 자전거 고치는 예시 보셨을 때 약간 그 강아지 약간 하면서 이제 얘 그 바구니 사자라고 했잖아요. 강아지 이름을 불렀어요. 그 AI 어시스턴트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되게 퍼스널한 약간 그런 정보를 가지고서 답변할 수 있다. 뭐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재밌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되게 그 약간 소개를 했던 게 너가 평소에 하던 그런 글 쓰던 말투라던가 이런 걸 가지고서 그 이메일 답장을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뭐 그런 기능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로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몇 분은 리액티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던 LLM들은 리액티브 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누군가가 말을 걸면은 내 답을 한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부분을 리액티브 LLM이라고 하고요. 프로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LLM이 저희를 예의주시하다가, 혹시 질문 있나요?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프로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계속 예의주시를 하다가 필요한 순간에 이제 인터랙션이 들어오는 그런 자기가 직접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딱 하나 그 시연이 되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딱 하나 예시가 나왔던 게 그 자기 구글 캘린더를 보다가 너 다음 주에 시험 있네? 나랑 같이 뭐 쪽지 시험 할래? 쪽지 시험 필요해? 약간 이런 식으로 먼저 제시를 하는 그런 기능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앞에 봤던 퍼스널이나 프로액티브 같은 파워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까지 했으면 앞으로는 이제 퍼스널 프로액티브 그러니까 진짜로 리터럴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시연이나 그렇듯이 밑에 아주 맨 끝에 잔뜩 숨겨놨어요. 그래서 막 뭐 시연용으로 만들었다, 데모 만들었다, 뭐 일러스트레이티브 이그샘플이다. 그다음에 시즌 막 이제 라이브 이그샘플을 해요. 막 라이브 이제 시연을 해요. 라이브 시연을 하는데 막 커뮤니케이션 에러 나가지고 갑자기 막 그 뭐죠? 통신 뚝 끊기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어쨌든 대단은 하긴 하지만 여전히 구글로 갈 길은 멀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보셨으면 아시겠죠? 되게 유심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일 처음에 그 뭐였죠? 10부터 카운트다운하는 그 이그샘플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상당히 물리적으로 요상한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것도 이제 아직 갈 길은 멀긴 하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벽이 느껴진다 정도로 레슨을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 뭔가 비디오를 생성하는 거라 네. 저거를 어시스트랑은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요? 뭔가 비디오 생성하는 게 비디오 생성과 어시스트는 크게 관련 없습니다. 음, 근데 다만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물리적으로 어쨌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예, 그런 식으로 점점 해석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그 이 묘온이라는 옵티마이저를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얘가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줄 알고 준비를 시작했는데 이게 막상 준비를 거의 80% 정도로 하고 나니까 그게 너무 어렵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아버려서 이게 혹시나 들으시다가 이해가 너무 안 되시거나 이러시면은 뭐 질문을 당연히 주셔도 되지만 일단은 그 하고 싶었던 말 이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근데 묘온이라는 거는 이제 스토리가 안드레이 칼프시라는 분이 만들었던 나노 GPT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라라고 이제 124밀리언 파라미터짜리 나노 GPT를 만들어서 세상에 공개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뭘 하기 시작했냐면 이거 얼마나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가를 서로 경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노 GPT 스피드런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거는 아예 그냥 개별적으로 모디드 나노 GPT라는 레포지토리로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조금 작게 적혀 있지만 H백 8대를 가지고서 뭐죠? 그 3.28 밸리데이션 로스까지 내려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서 그걸 이제 가지고 컴퓨테이션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까지 왔냐?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게 이제 칼프시가 만들었던 45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오는 게 이제 3분 이하로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걸 보다 보면은 재밌는 게 발견됩니다. 여기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이제 이 디스크립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uned learning and role embeddings 이게 추가되면서 31.4분으로 줄어들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보다 보면은 요 상한해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뮤온 옵티마이저가 들어오고 좀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성능 속도 올렸다. 라는 게 들어오는데 얘네들이 줄인 시간만 합쳐보면 45분 중에서 11분을 줄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요상하죠. 그러니까 엄청 시간을 많이 줄였는데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옵티마이저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실제로 아담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가운데 있는 뭐 샴푸하던가 소프 같은 거는 무시해 주셔도 되고 아담이랑 뮤온을 실제로 구변을 해봤을 때 물론 그 가장 저점이 다르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동일한 컴퓨테이션 버젯을 줬을 때 훨씬 더 빨리 로스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자, 그러면은 이 듣도 보도 못한 뮤온이라는 친구는 대체 뭐냐?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그냥 모멘텀에다가 그레이디언트만 올소고널라이즈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컴파운드가 좀 이상하죠? 근데 전반적으로 쉬워요. 그레이디언트를 계산해서 그레이디언트 계산하죠. 이거는 그냥 그레이디언트 계산하는 거죠. 백프로브로. 그 다음에 모멘텀을 업데이트해요. 그래서 그걸 계산 나오는 BT를 가지고서 이 친구를 SBD를 때립니다. 물론 수식적으로만 때려요. 매 스텝 사실 안 해요. SBD를 때린 다음에 여기 시그마가 존재하면은 이제 그 시그마를 없애버립니다. 그럼 UV 트랜스포즈죠. 제가 여기서 수식적으로 약간 잘못 적었어요. 이거 사실은 시그마가 살아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쉐입이 안 맞아서. 그냥 어떻게 이해해 주시면 되냐면은 시그마를 이제 각각 그 모든 다이애고널 엘리먼트를 1로 바꿔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냥 그대로 업데이트해다 써요. 러닝 웨이트랑. 그러면 궁금해지는 거는 이 올소고널라이즈라는 오퍼레이션이 어디서 등장했는가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등장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많은 걸 해야 되는데 제가 10분에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죄송하다 말씀드린 게 그걸 10분 내로 설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게 안 되는 걸 너무 뒤늦게 깨달아서 일단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들어가기 앞서서 우선 preliminary 조금 그 지식을 하나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퍼레이터 놈이라는 건데 그걸 할 때 이제 요 앞에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리니어 트랜스폼 하나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리니어 트랜스폼이 이제 그냥 x가 주어졌을 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에서 아웃풋이 AX인 그냥 단순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죠. 그랬을 때 저희가 궁금한 거는 뭐 x의 사이즈가 아니라 여기에서 곱해지는 이 매트릭스 A의 크기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A라는 존재가 단순히 그냥 매트릭스가 아니라 어떤 입력에 대해서 작동하는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래서 A는 오퍼레이터고 A는 X가 들어왔을 때 X를 변형시키는 친구입니다. 변형시키는 오퍼레이터죠. 그렇기 때문에 A의 존재 의의는 A의 데피니션은 X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이어그램을 그린 게 이 친구죠. 그래서 X1 인풋이 들어오면은 이 밑에 있는 이 친구를 잠깐 무시해 주시고 X 인풋이 들어오면은 A를 곱해서 Y로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렇기 때문에 A의 크기 또한 X를 얼마나 변화시키는가에 따라서 그 정의가 되어야 해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페이스를 조금 더 정의를 하면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고 근데 그 사이에 사실은 오퍼레이터가 존재하는 스페이스가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방금 말씀드렸죠. X를 얼만큼 변화시키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A의 오퍼레이터 norm이라고 부르고 그 친구는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변화하는 그 비율을 오퍼레이터 norm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인투이티브하게 얘기하면은 어떤 X 인풋이 들어왔을 때 걔를 몇 배만큼 늘릴 수 있는가 아웃풋 스페이스에서 정도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인풋과 아웃풋의 norm이 정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두 알파 베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풋 쪽에 있는 여기는 알파랑 베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의로 아무거나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풋에 있는 norm, 인풋에서 존재하는 벡터들은 어떤 제가 제 마음대로 알파라는 norm이라고 의로 매저를 한다고 하고 아웃풋에 들어오는 벡터는 베타라는 norm으로 매저를 한다고 했을 때 가운데 들어가는 오퍼레이터의 norm은 이 알파랑 베타에 의해서 정의가 돼요. 그래서 밑에 알파 화살표 베타로 가죠. 그래서 저걸 오퍼레이터 norm이라고 부르고 이 친구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분모가 인풋의 norm이죠. 그 다음에 분자는 아웃풋의 베타 norm이에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죠. 인풋과 아웃풋을 몇 배만큼 늘릴 수 있는가인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수프리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맥시멈을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x는 0이 안 되니 뭐 조건문이 당연히 x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x를 뭐 예를 들어서 k배만큼 늘린다고 하면은 norm 같은 경우에는 그 스케일러 k가 바깥으로 나올 수 있죠. 그거는 분자도 해당돼요. 그래서 둘이 상쇄되죠. 그래서 벡터가 몇 배 늘어나는지에 관계없이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그냥 분모의 norm을 1로 고정시켜 버렸다. 그러면은 분모는 없어지고 분자만 남죠. 그래서 요 세 수식과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 그래서 오퍼레이터 norm은 저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 혹시 컨디션 넘버랑 립스리치 컨티뉴이티 그거랑은 뭐가 달라요? 다시 좀 컨디션 넘버랑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제가 컨디션 넘버를 정확히 이해 못해가지고 뭐라고 하면 컨디션 넘버가 그 랭크 관련된 거 아니에요? 매트릭스 랭크 관련. 제가 정의를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파악 못해서. 아니 립스리치 컨티뉴이티 그 네. 컨스턴트 네. 그거랑 그거랑 루스하게 연결이 돼 있긴 한데 제가 그냥 영훈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그 커넥션을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혹시 질문 더 없으실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근데 요거를 왜 소개를 했느냐? 그리고 여기서 사실은 딴 거 몰라도 되고 사실은 대표적으로 이것만 알면 돼요. 인풋과 그 예시로 인풋 스페이스랑 아웃풋 스페이스가 둘 다 L2 norm을 쓰고 있으면 다른 말로 인풋과 아웃풋 스페이스가 둘 다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라면 그 사이에 들어오는 오퍼레이터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L2에서 L2로 가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펙트럴 norm을 써요. 스펙트럴 norm이라는 거는 그 매트릭스의 가장 큰 싱글러 밸류가 돼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저희가 쓸 겁니다. 근데 이걸 왜 쓰느냐? 저희가 리니어 오퍼레이터라는 걸 생각했을 때 저희가 뉴럴 네트워크에서 어디에 존재하냐면은 당연하게도 리니어 레이어들에 존재해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들에서는 각 레이어가 어떤 인풋을 받아서 매트릭스를 곱한 다음에 아웃풋으로 넘기는
그런 식의 오퍼레이션을 합니다. 물론 바이어스는 무시하고 여기서는 이제 잠깐 그 매우 좀 간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그 논리니어레이트라던가 노멀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은 잠깐 생략을 할게요. 그랬을 때 히든 레이어만 조금 봅시다. 좀 다소 논리적 비약을 따져서 저희는 이제 히든 피처들 같은 경우에는 뭘 쓸 수 있냐면은 RMS 놈을 쓰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가운데 있는 오퍼레이터 놈은 양쪽에 들어가는 인풋과 아웃풋의 놈에 의해서 발생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피처들 인풋과 아웃풋이 어떤 놈을 쓰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뮤온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굳이 그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뮤온 같은 경우에는 인풋과 아웃풋에다가 RMS 놈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풀어요. 그래서 양쪽이 RMS 놈이고 그럼 가운데 들어가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RMS2, RMS 놈이 돼요.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똑같은 스펙트럼 놈에다가 뭔가 그 팬아웃분의 팬인 이 스케일을 곱한 거랑 똑같죠. 그래서 RMS 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L2 놈에다가 그냥 D분의 1 곱한 루트 D분의 1 곱한 거랑 똑같아서 오른쪽에 있는 수식으로 유도가 돼요. 그랬을 때 지금 이 RMS 놈이 뭐죠? RMS 놈이? RMS 놈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 벡터들의 엘레멘트를 전부 다 제곱해서 평균을 취한 다음에 그 친구의 루트를 씌웁니다. 그러니까 L2 놈인데 곱하기 루트 D분의 1. 그러니까 D가 이제 벡터의 그 디멘션인 거예요. 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RMS 놈을 쓰는 이유는 저희가 실제로 레이어 놈이라던가 트랜스폼에서 쓰는 레이어 놈이라던가 RMS 놈 같은 걸 썼을 때 이 RMS 놈이 1이 되도록 노멀라이즈가 됩니다. 왜냐면 실제로 분모에 들어가는 게 여기는 이 루트 D분의 1 요 저수식이거든요. 혹시 여기까지는 괜찮으실까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뭘 설명드렸냐면은 피처들은 RMS 놈을 쓸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매트릭스는 RMS2, RMS 놈 또는 그냥 스펙트럴 놈이라 그냥 그 간략하게 스펙트럴 놈이라고 할게요. 스펙트럴 놈을 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약간 첫 번째 열쇠예요. 그 다음에 조금 다른 곳으로 가서 이제 두 번째 열쇠가 필요한데 저희가 어떤 파라미터를 이제 업데이트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왜냐면 옵티마이제이션이잖아요. 그래서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한다 했을 때 저희가 파라미터를 델타 W만큼 바꾼다는 것은 그거에 맞춰서 아웃풋을 델타 Y만큼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웃풋이 조금 더 좋은 아웃풋이 되도록 바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의 수식은 그래서 내가 델타 W만큼 바꿨을 때 Y는 얼마만큼 바꾸는가를 표현한 수식이에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델타 Y는 물론 각 레이어별로 따진 거예요. 그래서 델타 Y는 파라미터가 W 플러스 델타 W 바꾸겠죠? 왜냐면 델타 W를 더하니까. 그런 다음에 이전에 아웃풋이었던 WX를 빼면 이제 델타 WX만 남죠? 됐나요? 그랬을 때 그 아웃풋이 바뀌는 정도를 잽니다. 그래서 아웃풋도 어쨌든 RMS 놈을 재니까 그 친구를 가지고 재게 되면은 이제 델타 WX RMS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수식은 이거는 그 홀더스 이니퀄리티 그 홀더의 그거를 쓰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냥 그렇다라고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델타 WX니까 두 개 분리하면은 더 크다. 예, 요거는 그냥 증명된 수식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원하는 건 뭐냐 이제부터 여기가 좀 중요한데 델타 Y가 너무 크게 Y가 너무 크게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레이어가 엄청 많이 쌓여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맨 밑에 레이어가 지 혼자서 막 잔뜩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그 위에 레이어들은 그 잔뜩 바뀐 아웃풋을 받아버리겠죠. 그러면은 전체적인 러닝 스타빌리티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레이어의 아웃풋이 그냥 조금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는 델타 Y의 크기가 어떤 특정 값 이타에 의해서 바운딩이 돼요. 이 이타는 약간 러닝 레이트랑 관련된 값인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저도 깊게까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수식이 굉장히 좀 급작스럽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자연스럽게 등장을 못 시켜서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은 그냥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하는데 그냥 미니마이제이션 폼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풀면 그레이디언트 디센트의 그 마이너스 델타 W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따가 그냥 하이퍼 파라미터 정도로 그냥 이해하면 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그 질문 주신 것처럼, 이 이타가 약간 그 립시츠 컨디션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샤프니스랑 연결이 되는데, 그 부분은 그냥 얹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그래서 이 밑에 수식의 등장 배경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각 레이어들의 웨이트들을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매트릭스들의 매트릭스들의 크기를 잴 때 오퍼레이터 norm이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거를 가지고서 저희가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했을 때 아웃풋이 바뀌는 정도를 유추해낼 수 있었고요. 그거를 가지고서 아웃풋이 바뀌는 정도를 매번 바운디드 되게 문제를 바꿀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맨 밑에 수식을 한 번 더 바꿀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 가운데 수식이 갑자기 등장했는데 여기서 델타 Y RMS, 여기 델타 Y RMS가 있는데 여기서 부등식을 저희가 유도해냈었죠. 그래서 그 부등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델타 Y에서 이 수식이 그대로 밑으로 들어오는데 제가 조금 생략을 한 게 전제가 이 X의 크기가 1, X의 RMS 크기가 1이라는 전제 하에서 델타 W RMS to RMS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증명합니다. 근데 X의 크기가 1인 거는 생각보다 꽤나 쉬워요. 왜냐하면 저희가 놀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중간중간에 계속 넣죠. 그렇기 때문에 인풋으로 들어오는 norm은 1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그런 유도는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부터는 제가 완전히 좀 쓰레기짓을 한번 하면은 유도를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여기서부터 유도하기 시작하면은 1시간이 걸려서 제가 완전 생각하겠습니다. 이거는 궁금하신 분은 찾아와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스테이블하게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이 옵티마이제이션 식을 해결을 하면 문제를 풀면 누메리컬하게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업데이트 되는 수식이 실제로 아까 봤던 시그마가 없어진 UV 트랜스포즈 형태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올토고널하다 뭐 어떤 벡터들이 올토고널하다 이거 자체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그냥 문제 자체가 norm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고 그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봤더니 자연스럽게 올토고널한 형태가 돼 있더라 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져가실 법한 테이크어웨이가 있다면 일단은 방금 봤던 것처럼 저희가 네트워크에서 중간 피처라든가 그로 하여금 유도된 파라미터의 norm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바꿀 때마다 그레이디언트 업데이트가 되는 방향이라던가 그레이디언트 업데이트는 정도 좀 더 그 과정에서 얘기를 하면은 옵티마이저의 유형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서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L1 썼을 때, L2 썼을 때, L 무한대를 썼을 때 그레이디언트 뭐죠? 다음으로 업데이트되는 방향이 바뀌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레슨인 거고 그렇게 했을 때 뮤오는 어쨌든 우리가 레이어마다 중간에 레이어 norm이라던가 RMS norm 이런 걸 쓰지 않느냐? 그러면은 피처들을 RMS norm으로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매트릭스들은 일종의 스펙트럴 norm 형태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뮤온 유도가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아담보다 성능이 좋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근데 뭐 중간에 있는 피처들 아니면은 뭐 렐루 같은 게 들어오면 어떡하냐?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단으로 바꾸면 어떡하냐? 애초에 그럴 필요가 있느냐? 뭐 약간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뭐가 베스트 약간 이런 노름들이 뭐가 제일 좋은지 뭐가 약간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관련된 논문이라던가 뮤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뮤온은 아니지만 이걸 관련된 이해라든가 논문이 이제 작년 말쯤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말인즉슨 이제 조금 등장해서 좀 연구가 활발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분야다 정도 이해해서 아무도 모른다 정도로 레슨 남기고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궁금한 게 좀 많긴 한데. 네? 어, 그 저번에 필요성과 관계, 네. 그 호준영이 신바 V2인가 그 논문 사용해 주실 때 맞습니다. 네. MGPT라고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핵심 아이디어가 놈을 다 일로 맞춘다는 맞아요, 그러는데 저런 뮤온이라는 신호가 뭐 신바 뭐 V3 막 이런 거에서 뭐 수일 뭐 그런 여지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가 하면. 실제로 그 신바 B2가 결국에는 NGPT를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던 건데, 신바 B2에다가 이제 뮤온을 적용을 해서 실험을 몇 번 해봤었는데, 아담이랑 성능이 똑같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임플레멘테이션을, 디테일을 좀 몇 개를 놓쳤던 것 같은데,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쉽사리 바로바로 들어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성분이라는 게 그 우리가 정확도로 말하는 퍼포먼스 같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떤 정해진 로스에 도달하는 시간이 같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애매한데, 저희는 이제 강화스 세팅에 나가다 보니까, 그냥 이제 똑같은 똑같은 파라미터, 그래, 똑같은 컴퓨테이션 버젯을 줘놓고 쭉 학습시켰을 때 마지막에 점수가 몇 점인가, 환경에서. 얼마나 막 잘 걷는가, 뭐 이런 것들로 썼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끝까지 봤었을 때는 성능이 똑같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네. 좀 딴 얘기긴 한데 저 나노 GPT를 스피드런을 한다고 하는데 네. 저거는 보통 세팅을 어떻게 해요? 세팅이란 건, 어떤 상황에서 스피드런을 하는 거예요? 무슨 데이터에서? 그 부분은 완전 디테일한 부분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이 다 돌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시도를 하려고 하면. 저 내 코드를 주면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내가 돌려봤는데 점수 잘 나오더라 했을 때 뭐 그냥 그 관리자가 돌리는 느낌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꽤나 페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도 아예 다 똑같고 그건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환경도 똑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건 뭐 너무 딴 얘기긴 해요. 또 모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나노 GPT로 하는 거가 일반적인 우리의 연구에서 쓸만한 그런 거예요. 저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자연어 처리 연구를 한다고 치면 당연히 뭐 그냥 공개된 LLM 프롬프트 쓰면 되는데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강화학습을 연구하겠다. 혹은 이제 뭐 다른 도메인에서 뭘 하겠다. 예를 들어 디시전 트랜스포 같은 거 나노 GPT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노 아닐 수도 있고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미니 GPT를 쓰려고 네. 넘어가. 아무튼 간에 이제 저게 GPT의 부연체인데 우리가 뭔가 다른 도메인에 GPT를 쓰고 싶어. 그러면은 나노 GPT 써도 되는 건가? 그 부분도 확실히 실제로 여기에 뭐죠? 미용 같은 경우는 논문으로 나온 게 아니라 블로그로 나와 있는데, 저 블로그에서도 실제로 맨 끝에 퓨처 리서치에다가 이거 강화학습에도 쓸 수 있는가? 그게 첫 번째 퓨처 퀘스천이고, 이 사람들도 궁금한 거. 그 다음 두 번째가 더 큰 LLM에다가도 애초에 쓸 수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이 계속 굉장히 약간 개발 단계에 있다고 봐도 그냥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네, 이거는 좀 더 파보시면은 애초에 그냥 뮤온이랑 조금 다른 세상이 열려서 네, 애초에 모듈러 옵티마이제이션이라 뭔가 그런 개념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생략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의견이 궁금한 건데요. 사실 보통 SVD에서 가운데 있는 그 시그마 행렬에 있는 람다 값들이 중요한 값이고, 네. 보통은, 그러니까 그 행렬의 정보를 담고 있고, 어떤 그 아이겐 벡터들의 스칼라 값들이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걸 죽여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옵티마이저에서는 그런 값들이 다 의미가 없는 거고, 1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버리는 게 더 좋다. 요런 그 발견 같은데, 근데 그 정보가 진짜 필요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첫 번째로 아담 같은 경우에는 혹시 뭐랑 동급인지 아시나요? 아담이 실제로는 사인 디센트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가 다 있으면은 걔네들이 얼마나 큰지는 다 버리고 부호만 써요. 물론 EMA가 없을 때를 EMA를 제외하고서 얘기긴 한데 실제로 그래서 크기 같은 경우는 제외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크기가 엄청 중요하다 이것까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도 잘 모르는 거. 근데 아담이 약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잘하는 걸 보면 이미 그렇게 해서 좋은 거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솔직히.
네, 그리고 그 연구 내용 중에서도 이제 아담이 그레이디언트 자체를 다 벡터라 생각하면은 그레이디언트에다가 화이트닝을 한다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주장들이. 그래서 제일 최근에 나왔던 논문 중에서는 그거를 더 강화시켜가지고 이제 뮤온보다도 더 빨리 옵티마이즈 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어쨌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네, 생각보다 말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은 네, 미안, 그, 네, 이거를 적용하는 거는 그러면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다가 그 아까 그 저기 SVD를 적용하는 매트릭스가 그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프랙티컬하게는 SBD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너무 오래 걸려서 실제 SBD는 쓰지 않고 이제 혹시 질문 계속 해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러니까 이제 가만있어 보자. 어쨌건 여기서 나타나는 요 그레이디언트라는 거는 사실 이거를 우리는 이제 약간 플래튼드 된 파라미터 셋으로 보통은 생각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기서의 GT는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되는 거 아니에요? 레이어 바이 레이어의 W1, W2 그거 단위인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너무 정확하십니다.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제가 아예 생각했던 부분인데 제일 처음에 이제 유도를 보통 아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SGD도 그렇고 그 모든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전부 다 플래튼 시켜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옵티마이즈를 하는 걸로 이제 유도가 되는데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듈러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게 이거는 아니 네트워크가 매트릭스 구조가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왜 다 플래튼 시켜서 구조를 죽여버리는가. 그래서 레이어별로 따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기가 너무 길어서 제가 생략을 하고 말씀드렸는데 네, 역시 간파를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그렇고요. 말씀해 네네. 주신 네. 실제로 레이어별로 따져서 매트릭스를 올소고나이즈 하는 게 유도가 된다라는 걸로 나옵니다. 네네. 그래요. 그리고 뭐 사실 요거는 여기서 사실 싱귤러 밸류를 없애면 혹은 싱귤러 밸류를 1로 만들면 예, 사실 이렇게 되면은 조금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널 스페이스랑 레인지가 뭐지? 그 컬럼 스페이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다가 이렇게 프로젝션을 좀, 이거는 뭐 이제, 네네. 그렇죠. 하여튼 널 스페이스랑 레인지, 그러니까 컬럼 스페이스랑 뭐 그런 쪽으로 프로젝션 해갖고,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널 스페이스 쪽으로 프로젝션 되는 성분은 혹은 그 컬럼 스페이스의 올소고널한 그런 거는 다 그냥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레이디언트를. 제가 널스peak에 그러니까, 대한 이해도가 지금 바닥을 쳐서 네네. 얘가 한번 써.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저거 뭐야. 아까 뭐 규단 학생이 질문을 한 거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얘를 없애면은 이게 뭐 약간 어떤 효과도 안 아예 그냥 무의미한 뭐 그런 거 아니냐? 뭐 약간 그런 거에 아, 대한 답으로서, 네. 그러니까 그렇진 않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네, 요 행렬이 이제 Y는 WX 뭐 이런 W 자체 사이즈랑 동일한 쉐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특정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약간 뭐 하여튼 널 스페이스로의 그거는 없애는 거죠. 그 널 스페이스는 뭐 그럼 물론 이제 널 스페이스라는 게 이제 일종의 디멘전이 회전 오퍼레이션만 남는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잖아. 네? 뭐라고요? 일종의 회전 오퍼레이션만 남는다 정도가 되는 게 맞을까요? 회전이, 그러니까 회전이 이제 풀 랭크이고, 저기, 스퀘어 매트릭스일 때는 회전인 거고, 음, 그리고 풀 랭크인 올소고널 스퀘어 매트릭스의 경우는 진짜 그거는 아무 효과도 음. 없는 거고, 한번 써보자. 근데 그 그레이디언트를, 뭐 하여튼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기 뭐 얘가 이렇게 없애버리는 성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분으로는 스케일링을 얼마를 하고 저 성분으로는 스케일링 얼마를 하고 그 스케일링을 하는 양이 이제 그 저기 싱글러 밸류였다면 여기선 그 싱글 밸류는 무조건 1이니까 스케일링하는 요소는 없어진 거는 맞으나 뭐 어떤 성분은 그대로 살려두고 어떤 성분은 완전히 죽인다. 뭐 예. 이런 효과는 뭔가 생긴다라고 는 거죠. 네. 네네. 그러면은 또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게 더 좋은 옵티마이저면은 뭐 다른 데도 다 이거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왜 안 쓰는지는 솔직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아담보다도 훨씬 좋은 옵티마이저들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특히 뮤온이 되게 괜찮은 옵티마이저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더 큰 LLM에다가 적용한 사례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 문라이트 문샷 AI였나? 그런 약간 중국 쪽에서 LLM에다가 적용을 해서 뭐 아담보다 잘 나온다 뭐 이런 결과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시도를 조금씩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엄청 유명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또 이거는 뭐 좀 요즘은 거의 좀 사장의 길로 접어들고 있긴 한데 CNN 레이어 같은 거는 이거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CNN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좀 나중 논문을 보게 되면은 그, 아, 음, CNN도 그렇고 약간 그 배치놈이든 뭐 레이어놈이든 이런 데서 어파인 레이어에 해당하는 좀 노드 와이즈 그냥 스케일러를 변환하는 그런 데서는 이걸 안 쓰나 어떻게 하나 모르겠네요. 우선 전자 같은 경우에는 정의를 실제로 할 수 있고 실제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CNN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약간 컨볼브를 할 때 약간 각각의 파이버들이 이제 C인으로 들어오면은 하나의 매트릭스를 C인에서 C아웃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나의 매트릭스 멀티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패러렐라이즈드 된 리니어로 생각을 하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후자는 스케일러에서 스케일러는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CNN도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뭐 레지넷 같은 거를 학습을 시켜서 뭐 학습이 더 빨라졌다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결과가? 그, 더 빨라졌다는 모르겠는데 적용을 해서 거기서는 조금 좀 다른 이점을 내세우는데, 네, 일단 실험은 있습니다. 좀 다른 점이라, 네네네. 다른 그래요. 얘기가 생각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마지막으로만 질문하면 이 묘는 언제 나온 거죠? 그러면 논문이? 뮤온 블로그 자체가, 논문도 아니고 블로그였나요? 예, 어, 올해 3월인데, 사실 잠시만요. 세 달 전에. 작년 12월에 나왔습니다. 음. 네. 그래요. 네. 네, 네, 좋아요. 네. 네. 일단, 찐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두 학생들 잘 들었어요. 네.